자, 이번에는 방어 공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PPT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방어 공간의 개념이 나와 있죠. 방어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오지만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급격한 도시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도시 변화라고 하는 거랑 연관이 있다 이건데, 어, 국내에서도 이 방어 공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 공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좋은 설계가 가능하고요. 이 방어 공간은 앞에 이야기했던 커뮤니티라고 하는 공간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걸 일단 알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도시화 문제가 나오죠. 도시로 인구 집중 현상이라는, 이건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집중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시로 이주한 저소득 계층에 의해서 고층 주거 건물이 나오죠. 우리 기준으로는 이거를 이제 아파트라고 보는데, 아파트에 이제 저소득층에게 공급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런 건물들이 나중에는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교육 수준도 좀 낮죠. 그렇다 보니까 변변한 직장이나 생계 활동이 좀 어려운, 교육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게 돼서 여기가 약간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 도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회 문제가 됩니다. 이 지역이 약간 슬럼화가 일어나서 이제 범죄와 관련된 좀 위험한 분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국내에서는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어,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방어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게 되는 이유가 되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층 주거 아파트라고 하는 게 약간 미국 사례와는 다르게 정착이 잘 됐고요. 좀 저소득층 이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부자들이 많이 살죠, 우리는.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주거 형태인데 반해서 미국은 워낙 땅도 넓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고층 주거가 이렇게 흔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굳이 고층 주거에 살 필요성을 좀 잘 못 느끼다 보니까 이렇게 좀 취약계층에게 고층 주거를 이제 집합주택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그렇게 했더니 그 지역 안에서의 이제 커뮤니티가 제대로 일어나지도 않고 유대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중간에 공원이라던가 이런 시설들이 슬럼화가 되면서 약간 불량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상주하면서, 우리 표현으로 보면 약간 일진들이 삥을 뜯는다던가 이런 공간이 돼버린 거죠. 나쁘게는 범죄자들이 거기에 거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마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좀 위험한 공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랑은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례는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아파트를 지을 때 넓은 땅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재개발 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아파트를 제외한 그 옆에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좀 저층 주거면서 고밀화된 저층 주거들이 밀집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달동네나 이렇게 부르는 그런 지역들이 이제 좀 약간 방치되듯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서 우리는 좀 위험한 그런 슬럼화들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아파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거주민들은 아파트에 담장을 높게 쌓아 올려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 저층 고밀 지역에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겨버리고, 그 다음에 담장을 너무 높게 쳐버리면 담장과 인접해 있는 주거 지역에서는 이제 좀 환경이 열악해지죠. 좀 더 이제 시선에 의한 감시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햇빛도 잘 안 들게 되고, 이렇게 좀 숨어 있는, 노출 안 되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슬럼화되는 이런 나쁜, 그러니까 악순환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범죄율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범죄율을 줄여서 어떻게 하면 거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끔, 그리고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커뮤니티를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유대 관계를 다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까, 사회 문제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방어 공간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리적 환경의 변경을 통해서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해요. 범죄율을 줄이겠다. 이렇게 달성하고자 하는 설계상에서 표현하는 용어를 우리가 방어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어 공간이 물론 미국에서만큼 우리가 심각하진 않지만 여전히 사회 문제로서 발생하는 게 없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하면 방어 공간을 우리도 잘 만들어서 범죄율도 줄이면서 유대관계도 회복하고 커뮤니티를 회복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어느 도시를 가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방어 공간이라는 개념이 국내에서도 좀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방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자와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한 거주 공간을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잘 조절을 해서 범죄율을 줄이고 감시 효과도 늘리고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했다라고 보면 이해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물리적 공간과 범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물리적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건축 계획과 관련이 매우 높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건축을 계획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물리적 공간을 만들어줘야 이게 범죄라고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느냐라는 거고, 여러분들 세티드라고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그 개념하고 일맥상통하는 개념이에요. 뒤에 가면 또 설명이 좀 나올 겁니다. 이 방어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자, 그래서 범죄와 물리적 공간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개념이다 라는 거고요. 공동주택을 건설하면서 그 설계에 따라서 주민들의 상호 의사소통과 접촉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공동주택을 많이 설계하는 국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접근 방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어떻게 접촉이라고 하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커뮤니티가 되겠죠. 이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공동주택을 개발할 때 물리적 설계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차단시키는지 사례 연구를 통해 범죄와 물리적 환경은 체계적이고 상호 연관성이 크며 궁극적으로 범죄와 물리적 환경은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범죄와 물리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이런 개념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이게 설계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설계.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설계를 좋게 해서 범죄율을 떨어뜨리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공간을, 커뮤니티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거는 아파트 단지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 지구의 문제, 그리고 도시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이야기하는 건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라는 거랑, 그 다음에 자연적인 감시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를 좀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 감시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CCTV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CCTV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의 사람들이 활발하게 그 커뮤니티 공간을 이용하게 되면 자연적인 감시 효과가 발생하게 되겠죠. 보는 눈이 있으면 아무래도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런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환경에 의해서 자연적인 감시가 증가를 해서 우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의식이 강해짐으로써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방어 공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어 공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설계 전략을 제안하는데, 첫 번째가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시킨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리에, 길거리에, 가로변에 눈, 지나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통행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감시를 강조한다
다음 세 번째는 유효한 감시 시선의 수를 계속적으로 유지한다. 여기에는 사람들도 낮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밤에도 지나다니고요. 그 다음에 CCTV가 있어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공통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리적 환경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영역의식을 갖게 합니다. 이 영역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소속감과 유대감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봉사활동 단체를 만들었는데 자율방범대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을의 치안은 우리가 지킨다 라는 개념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이 밤마다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새벽에 왔다 갔다 하면 그분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감시하는 눈이 발생하죠.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 좀 불안감이 해소되겠죠. 안전해지겠죠, 실제로도.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 돌아다니니까 여기서 범죄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른 데로 가버리겠죠. 못할 것 같으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과 경찰에 의한 감시를 강화해서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이거나 감시를 강화하는 데 효과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 방어 공간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율방범대원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담장이 높고 폐쇄적인 형태면 감시가 어렵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감시가 쉬운 형태로 만들어주면 방어 공간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의 접근을 하면 방어 공간이 어떤 형태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넘어갔네. 자, 방어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인 아파트의 창문 밖 공간인 공용 공간을 생산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통행로, 마당, 놀이터, 주변 거리 등과 같이 주민들의 영향권 밖에 위치하는 구역들을 방범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이게 좀 복잡하게 써놨는데 결국에는 방어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들, 이 나머지 공간들 전체를 방범 공간화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 방범을 위해서 누가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자연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때 무조건적으로 우리 집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공적 공간으로 개방하는 건 또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적정한 범위 안에서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으로 구별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반공적인 공간과 반사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연적인 감시, 그리고 인위적으로 CCTV 이런 것들을 거기에 넣어서 방범을 위한 방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은 층수를 줄여서 작은 규모로 만들고 출입구 수를 줄인다. 그 다음에 복도나 계단 입구는 관찰이 쉽도록 설계한다.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구분하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꼭 반드시 이 방법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방법도 계획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뭐 층수를 무조건 줄이기도 어렵죠. 그죠? 무조건 작게 만드는 것도 어렵겠죠. 그죠? 그 출입구를 줄이는 게 반드시 좋은 방법도 아닐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적당한 건물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게 아니라 규모가 크고 층수가 높더라도, 출입구가 여러 개 있더라도 방어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건축 설계를 통해 주민들이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 책임을 갖게 한다. 이거는 중요해요. 책임을 갖게 합니다. 우리 집 주변,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 특정 어느 지역까지는 나의 관리, 그러니까 나의 시선이 미치는 영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약간 유대감, 그 다음에 소속감들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 지역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1층이나 2층 이런 좀 저층부에 사는 분들이 그 주변에 그 산책로나 길이 있게 되면 거기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그죠? 그랬을 때
그분들이 밖에서 뭐 예를 들면 담배 흡연을 하고 있다던가 이랬을 때 거기서 흡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뭐 쓰레기 버리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집 앞 그 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자연스럽게 방어 공간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공식적으로 사회 통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 개인 주거의 외부 공간인 공용 공간을 생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방어 공간. 이거는 뭐냐면 개인 주택이 쭉 있는 골목길이라고 하면 우리 집이 여기 있고 이게 골목길이라 그러면 이 골목길에 이게 담장을 높게 쳐가지고 골목길이 안 보이게 하면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감시도 안 되고 할 테지만 담장을 예를 들면 예전에 많이 했던 게 담장 허물기 사업 같은 게 있었어요. 담장을 허물면 집에 있으면서 이 골목길이 이렇게 훤히 보이는 거야. 이 집에서도 이게 훤히 보이는 거야. 이러면 요 지역에 대한 감시가 수월해진다는 거죠. 내가 집에 없더라도 앞집이나 주변에 있는 집에서 우리 집 앞 골목과 우리 집이 보여. 그러면 자연적인 감시가 된다는 거야. 반드시 우리가 그 세콤이나 이런 걸 설치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인 감시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방어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외부 공간이지만 여기 몰려 사는 이런 분들이 약간 공동으로 쓰는 여기를 공용 공간화 시키는 거죠. 마을 골목길을. 이러면 커뮤니티라고 하는 개념도 좀 살아나면서 방어 공간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방어 공간의 주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감시성이라고 하는 것과 영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가고요. 출입구와 같은 공용 장소를 거주민들이 쉽게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주민들이 공용 장소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고 그러한 책임감은 영역의식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서 잠재적인 범죄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를 억제시킬 수 있는 4가지 예방적 공간 요소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제 영역성, 자연적 감시, 이미지, 입지 조건 이렇게 해서 4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방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만들면 좋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이제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영역성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영역성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의 배치나 도로의 설계, 상징적인 혹은 실제 장벽을 설계하여 그 지역의 거주자들에게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쉽게 우리 집이 있으면 우리 집 주위로 담장을 이렇게 치죠. 그럼 담장을 친 여기까지는 우리 집, 나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영역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내가 지켜야 돼. 내가 감시를 잘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겠죠. 또는 이게 아파트입니다. 그럼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주변으로 담을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으면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속감, 그죠? 이런 영역성이 생기죠. 그러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다른 타 지역민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쳐다보겠죠. 왜 우리 아파트 단지로 왜 외부 사람들이 돌아다녀? 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우리 아파트 단지야, 우리 집이야, 우리 마을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영역성이고요. 이게 한편으로는 너무 이게 배타적으로 우리 아파트 단지 외에 사람들은 출입 못하게 여기를 엄청 높은 담장을 쳐서 막아버리겠어 라고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거는 거꾸로 또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거꾸로 이거는 약간 배타적 집단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정도가 되지 않는 선에서 영역성과 소속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건물의 배치 그리고 담장의 설계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파트 특히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 자연적 감시.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거리의 누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이용하는 다른 외부 이웃들이 거기를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 밖을 쳐다봄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감시가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런 자연적인 감시 능력이 향상이 되게 되면 외부인에게 자신이 계속 누군가에게 감시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
범행의 기회를 감소시키고요. 거주자들에게는 불안이나 공포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게 감소되면 자연스럽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이게 필요하다. 자연적 감시가 그래서 또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이미지라고 하는 거, 이게 또 뒤에 설명할 내용 중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 거에서 또 한번 설명을 하게 되지만, 이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좀 치안이 좋고 안전한 지역이다 라고 하는 거랑, 아 여기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사람들이 주변에 관심도 없네 라고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좋으면 범죄가 줄어든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범죄에 취약해 보이지 않고 주변 지역 사회들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지역 사회를 조성을 하게 되면, 여기를 사람들이 아 여기는 범죄를 저지르기에 좋지 않구나, 여기 보면 잠재적 범죄자가 범죄를 실행하기 용이하다는 인상을 갖지 않도록 설계를 해주면 범죄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는 관리가 잘 안 돼서 막 아파트 단지 안에 쓰레기도 막 넘쳐나고 막 어디 훼손된 것도 많고 사람도 잘 안 지나다니고, 이렇게 되면 이미지가 나빠지면 아 범죄를 저지르기에 좋은 곳이다 라는 인상을 주게 되면 실제로 범죄율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입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 입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특정 장소 주변 지역의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주변에 뭐 경찰서가 있다, 방범지구대가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안심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주변에 좀 유흥시설이나 좀 정주 환경에 해로운 시설이 있는 지역이랑 그런 게 없는 지역이랑 비교했을 때 범죄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잠재적 범죄가 뭐 밀어내기 쉬운 장소와 범죄자들을 유인하기 쉬운 장소, 이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여기가 주택가예요. 근데 여기가 번화가야. 술집이 엄청 많아. 그러면 밤에 새벽에 되면 여기에 술이 취한 사람들이 여기를 막 왔다 갔다 하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잖아. 그죠? 그런 지역과 가까운 데 있으면 이분들이 여기만 있다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이렇게 이쪽으로 접근해서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사건이. 이러면 여기에 치안이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런 곳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여기서 유흥시설을 이용해서 뭐 한 사람들이 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그 범죄와 관련된 것들이 차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딱 차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안전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 조건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이용해서 방어 공간을 구축을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은 결국에는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하도록 의무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감시 태도를 유도해서 서로가 서로를 좀 이렇게 지켜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다시 커뮤니티가 되겠죠. 커뮤니티. 그죠? 공동체 의식이 생겨야 우리 집에 도둑이 들지 않았더라도 옆집에 도둑이 들었더라도 내가 감시해서 옆집에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럼 경찰에 신고를 대신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방어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단순하게 설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커뮤니티 회복이라고 하는 게 수반이 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방어 공간 이론은 물리적 환경 특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사회 특성과 개인 특성에 직관적으로 관여하지 않아요. 그죠? 여기 관여하지 않는다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환경이나 그 다음에 사회적 특성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다루냐면 커뮤니티 공간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와 방어 공간이 함께 다뤄져야 결국에는 우리가 의도하는 좋은 방어 공간이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 범죄에 의한 범죄의 확산, 즉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옵니다. 범죄에 의해서 범죄가 확산되는, 범죄가 한번 작은 범죄가 일어나면 나중에 거기서 큰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랑 일맥상통하죠. 그런 개념. 처음에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는데 그냥 방치해뒀더니 거기를 지나다니는 불황자나 범죄자들이 여기는 관리가 전혀 안 되네, 여기 내가 들어가서 여기서 좀 약간 아지트로 삼아가지고 뭔가를 해도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범죄들이 몰려들게 되면 거기가 범죄에서 소굴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좀도둑만 있던 곳이 나중에는 살인이 일어나거나 이런 중범죄들이 발생하는 지역이 돼버린다 라는 게 깨진 유리창 이론이에요. 반대로 이런 것들을 자그마한 깨진 유리창도 관리를 잘해주고 뭐 청소를 열심히 깨끗하게 해줬더니 관리가 잘 돼서 이미지가 개선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여기는 뭔가 관리가 너무 잘 되고 있어서 내가 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난 저런 데 안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버리면 그 지역에는 범죄들이 조그만한 좀도둑들도 점점 줄어들고 그렇다 보면 중범죄는 당연히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게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이런데 방어 공간이 효과적이다 라는 거고 이런 방어 공간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앞서 이야기했던 커뮤니티 회복이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범죄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때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범죄자를 잡아들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방어 공간입니다. 그래서 범죄라고 하는 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의 문제도 있고 사회의 문제도 있지만 환경의 문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환경의 문제를 우리가 방어 공간과 그 다음에 사회의 문제를 커뮤니티로 해결을 해주게 되면 이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그 잘못을 여기서 차단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을 개선해서 범죄를 억제시켜 줄 수 있고 커뮤니티 회복을 통해서 범죄가 일어날 확률을 줄여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진 유리창 이론은 뉴욕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보면 범죄와 무질서는 일종의 발전적으로 연속 과정에서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범죄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면 큰 범죄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그마한 곳들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건물에 대한 사소한 관리 소홀이 도시 전체의 슬럼화로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해주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진 유리창 이론은 초기의 사소한 범죄, 사소한 관리 소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래서 뉴욕시에서 중범죄들이 그 갱스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약도 그렇고 문제가 많았는데 뉴욕 시장이 갑자기 도시를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깨진 유리창을 보수하고요. 그 그래피티라 그래서 벽에 낙서하거나 이런 것들을 지우는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중범죄, 범죄를 예방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냐라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진행되다 보니까 도시의 슬럼화 현상들이 점점점 해결이 되고 중범죄들이 점점점 줄고 나중에는 사소한 범죄들도 줄어들게 됐다. 이런 거예요. 처음에 시장이 소매치기 잡으러 다니고 벽화 지우고 깨진 유리창 고치고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것들이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을 차단했다, 예방했다 라고 하는 개념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범죄가 일어나는 것들을 잘 관리를 해줬더니 큰 범죄가 일어나는 걸 막아줬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 거에 한계가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안이 부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진 유리창 이론은 작은 무질서의 방치가 점차 심각한 범죄로 진행될 수 있다는 규범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러한 진행 과정이 통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계점은 있지만 그래도 효과는 있다라는 거. 두 번째 한계. 깨진 유리창 이론의 경우 주로 경찰의 행정이나 작은 무질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관리를 했는데 그럼 경찰이나 이런 것들이 동원되지 않은 다른 방법은 없느냐라는 거죠. 행정적인 절차 이외의 방법. 경찰이 나서야만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고 경찰이 그럼 조금만 무관심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감시와 감독이 필요한데 이때는 행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커뮤니티의 회복을 통해서 자연적 감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방어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방어 공간. 그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방어 공간이 중요하게 우리가 언급되는 이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고 막 한데 뭐 예를 들면 비점유 시간대는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는 각종 범죄나 오물투적 낙서 등의 행위는 이용자들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데 별도의 추가 비용이 드는 도시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방어 공간의 필요성과 이를 고려한 커뮤니티 조성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방어공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뒤에는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거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자, 공동주거단지 환경에 대해서는 거주민 느끼는 불안감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범죄 발생 자체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인지가 아직은 명확하진 않지만 방어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한 커뮤니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웃과의 친밀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냐, 이건 또 다른 이야기죠. 우리가 왜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의심하는 게 주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쉬운 면이 없지 않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것이 답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돌아가면 방어 공간이라는 것도 같이 결합해서 커뮤니티가 회복이 돼야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른 거는 도시 공간의 사유화 문제입니다. 커뮤니티를 너무 의존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 아파트 단지만 너무 똘똘 뭉쳐가지고 배타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또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설명이 도시 안에서도 빈부격차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방범 시스템이라고 하는 CCTV라고 하는 것도 커뮤니티 안전에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무조건적으로 완벽하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CCTV도. 그래서 또 돌아가면 커뮤니티나 방어공간이라고 하는 게 같이 접목된 방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방어공간을 위한 설계 방법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주거시설에 관해서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최근의 경향을 보면 주거의 고층화, 지역 주변과 폐쇄적인 단절의 모습을 가진 내부 지향적인 단지 구성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방어 공간을 만들기가 조금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위화감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그 자기들만의 리그가 돼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좋을 수 있어도 아파트 단지와 주변하고는 또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넘어가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상호주동의 영역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는데 그 공유 영역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베란다, 테라스, 현관, 그 다음에 저층부 가벽 공간, 개인 정원, 필로티, 아케이드 이런 공간들이 공유 영역을 만들어서 방어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지로 봤을 때는 외부 공간 및 시설의 관계에 대한 영역으로서 소규모 집단에게 강한 일체감과 연대의식 및 소속감을 심어줄 수 있는 공간들, 놀이터나 중정, 노인정, 주민집회시설, 관리시설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잘 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내부와 주변, 우리 단지 외부에서는 주변에서는 아무래도 도시와의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우리 아파트 단지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담장이라던가 가각부, 진입로, 연결 브릿지, 산책로, 상가 이런 것들이랑 어떻게 종합적인 커뮤니티 시설들, 종합적인 방어 공간을 조성할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뭐 휴게 공간, 녹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아파트 단지만 아니라 주변까지 같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방어 시설로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뭐 차도 그 다음에 보행로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지, 조명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경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출입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설명들이 뒤에 쭉 나와 있는데 양이 좀 많아요. 근데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툭툭툭 보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당연히 뭐 조명은 밝아야 되겠죠. 보행자 위주로 만들어줘라 라는 거고요. 숨기 좋은 장소 만들지 마라 이런 거고요. 자연적 감시가 잘 되도록 주출입구를 만들어라 이런 거고요. 공용 공간을 계획을 잘 해잘라 이런 거고요. 공용 공간에서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외부로 노출되게끔 만들어라 라는 거고요.
다음에 외부 벽면 디테일 같은 경우에 요즘 뭐 가스 배관, 그 도시가스 관을 타고 기어 올라가지고 범죄 일어나는 일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못하도록 차단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외에 공원, 주거 시설 외에 공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고요. 영역 설정, 앞에 이야기했던 영역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연적 감시 관점에서는 어떻게 할지, 이미지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접근 통제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설명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하철. 지하철 역사도 예전에는 지하철 역사 안에 그 홈리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집이 없는 분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막 이래서 치안이 좀 불안한 그런 장소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좀 차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공간도 어떻게 치안을 확보할 거냐 이런 겁니다. 지하 통로 이런 데 좀 무섭잖아, 재난이. 그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역시나 영역 설정, 자연적 감시, 이미지 나눠가지고 접근 통제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는 이제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개념들이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요즘은 유비쿼터스라는 개념보다는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빌딩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약간 디지털화된 똑똑한 도시들을 이야기하죠. 컴퓨터나 이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이용한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너무 의존하면 우리가 설계하기가 어려워요. 설계를 하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접근을 하셔야지, 무조건적으로 여기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러면 설계에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 그죠? 좀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개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는 부분이랑도 참고할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CCTV나 센서,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보안이나 화재, 그 다음에 침입 범죄 이런 것들을 감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단지 안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이랑 연계시키겠다는 거죠. 그죠? 통신망을 통해서 연결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건 지금 요즘 좀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도 많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활용했을 때 첫 번째, 재범을 방지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범죄를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 CCTV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비, 우리가 세콤 이런 거 있죠. 경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과제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와 방어 공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